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8일 일요일 손상대TV의 애국 시청자들이 들려주는 지금의 대한민국 93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 일주일 사이에 별일이 다 벌어졌습니다. 나라는 조금이라도 나아질 기미는 안 보이고 진짜 국민들 열받게 하는 일만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이러다가 아무래도 우리 우파 국민들 전체 다 합병에 걸려서 이게 폭발하면 다행인데 폭발이 안 되면 몸이 아마 비실비실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손상대 TV를 통해서 여러분들 화를 일정 부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허연주님의 글입니다. 법원이 김경수의 댓글 공작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업무방해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은 무죄 판결을 했다. 최종 심은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다. 1심 판결을 다 뒤집지는 못하고 대법원으로 일부 넘긴 것이다. 이 정도로도 권력의 한심을 얻는 데는 충분하다 판단했을 것이다. 6개월이면 끝낼 재판을 여론이 잠잠해지고 국민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김경수가 여러모로 대응할 수 있게 22개월을 끌어왔다. 대법원이 이재명에게 무죄, 은수미에게 90만 원 선고를 할 때 결국 김경수를 살리는 수순으로 가는구나 했는데 그것이 현실이 됐다. 대법원에서 하급심에 김경수 면죄부 주라고 사인을 보낸 것이다. 김경수는 2016년 11월 무렵부터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드루킹 김동호 및 경공모 회원들과 함께 킹크랩 프로그램으로 네이버 뉴스기사의 여론을 조작했고 그 일에 관여한 관련자를 공직에 알선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범죄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업무방해는 2년의 실형, 공직선거법은 10개월의 집행유예를 받고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김경수의 지시를 받고 공모한 김동원과 경공모 회원들은 킹크랩 프로그램을 통해 뉴스기사의 공감, 비공감을 조작한 것이 무려 8,800만 건에 이른다. 당시 김경수와 드루킹 등이 어떻게 공모를 했는지는 검찰 수사와 법정에서 상세하게 드러났다. 2016년 11월 9일 저녁 7시경 김경수는 경공모의 아지트인 경주 파주 산채를 방문했다. 김경수가 방문하자 경공모는 김경수에게 자신들이 하는 일을 브리핑하고 회원들과 식사를 했다. 저녁 8시경에 김동호 및 경공모 우모씨 등은 김경수를 한쪽 방으로 안내했다. 그곳에서 드루킹은 김경수에게 킹크랩 프로그램을 작동해 네이버 유사 기사를 조작하는 걸 시연해 보였다. 당시 시연한 로고 기록은 특검에 의해 법정에 제출됐다. 특검은 뒤늦게 이 자료를 확보하여 법정에 킹크랩 로고 기록의 증거를 제출했는데 그 자료에는 저녁 8시 7분에서 23분 사이에 킹크랩 프로그램을 로그한 기록과 3개의 네이버 아이디로 뉴스 기사의 공감, 비공감 버튼을 자동으로 누르는 킹크랩 활동이 기록되어 있었다. 드루킹 일당이 근거된 사건 초기부터 진술한 내용과 일치했다. 그러나 김경수는 파주 산채 현장에는 있었지만 킹크랩 시연에는 참석하지 않았다며 계속 발뺌을 해왔다. 요즘 많이 들어본 소리다. 조국 가족 사건이나 추미애 아들 사건에서 보듯 이들은 술은 먹었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식의 사실 부정의 궤변으로 대응한다. 2-3주 전에 김관진 안보실장은 2심 재판에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맞선 심리전 댓글 사건으로 징역 2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유죄의 근거였던 8,862건, 대부분은 중국 심양 단둥에 근거지를 둔 북한 공작원 또는 국내 친북 진영의 반체제 성향의 댓글에 대한
안보 심리전의 대응임에도 그걸 유죄로 확정하였다. 기간도 3년에 걸쳐 진행된 것이니 하루 평균 7, 8개의 댓글에 불과하여 국내 뉴스 댓글의 규모를 볼 때 미미하다 못해 미미해 국내 정치에 영향이 없음에도 그것을 유죄의 구실로 삼았다. 김경수와 공모한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 여론조작 사건은 8,800만 건에 이른다. 특검에 의해 밝혀진 것만 그렇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한 심리전 댓글과 비교할 성격의 문제는 아니지만 정량적으로 단순 비교하더라도 김경수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건은 김관진 실장이 연루된 댓글의 1만 배에 이른다. 김명수 사법부는 민주주의 근간인 사법부의 독립과 상권 분립의 정신을 스스로 해체하고 법의 정신인 정의를 시궁창해버렸다. 자, 우리 허연준 전 청와대 행정관도 감옥생활 1년 넘게 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정의를 부르짖다 결국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김경수의 불구속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열좀 받을 겁니다. 별 크지도 않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은 전부 적폐청산의 칼날을 세워서 감옥으로 보내고 세상을 완전히 망가뜨린 저그들의 잘못은 이런 식으로 전부 감옥에 있는 사람도 꺼내주는 친문무죄, 반문유죄의 현실을 보면서 이 사건도 아마 나중에 대법원에 가면 김명수가 또다시 족쇄를 풀어서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항소심이 절반은 유죄, 절반은 무죄로 해서 대법원에 넘기면 대법원에서 마지막 절반의 유죄를 무죄로 만들지 않겠느냐는 이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조차도 만약에 그런 식의 결론이 난다면 김명수는 대한민국 사법부에 완전히 오명을 남기는 유일한 대법관이 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명수는 문재인이 하루아침에 영전을 해서 대법원장 자리에 앉힌 만큼 100% 시킨 대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한번 결과를 우리가 두고 봅시다.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법의 여신이 들고 있는 천칭의 의미를 말하는 건지 한번 두고 봅시다. 두 번째는 드루킹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인가라는 서정욱 변호사님의 글입니다. 여론조작은 공론의 장을 오염시켜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 건강을 허무는 중대 범죄다. 이 점에서 서울고법이 지난 6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선 여론조작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사필 규정의 판결이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부분은 비록 무죄 판결이 났지만 김 지사가 2018년 드루킹이 추천한 인사에게 샌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은 그의 지방선거와 연관짓기는 어렵더라도 대선 때 댓글 조작에 대한 뒷거래였음을 인정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 먼저 인적 물적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조용하고 담담하게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정권의 치부를 가감없이 파헤친 허익범 특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처음 특검이 처한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 공소시효나 수사기간 등
시간에 쫓기고 초동수사부실로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아 디지털 증거 확보, 보존 작업도 부실했다. 초기 검경의 부실 수사, 넉장 수사, 은폐 수사, 꼬로자르기 수사, 눈치보기 수사로 이미 중요 증거가 하나둘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특검은 투철한 소명의 의식으로 결코 권력의 장벽에 막히지 않고 오로지 팩트와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담대히 나아가 민주주의의 적들을 단호히 단죄했다. 부디 특검이 법치 수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정권 수의 최후 보루로 전락한 대법원까지 최선을 다해 공소유지의 만전을 기해주기를 기대한다. 이제 드루킹 사건의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바로 드루킹 여론 조작의 최대 수혜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통해 민주체제의 기반을 흔드는 선거 부정이 다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역사의 전범을 세우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법은 이미 본 사건은 선거 국면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여론을 유도할 목적으로 댓글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명확하게 판시했다. 결국 대선의 정당성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 대선 기간 드루킹과 10번이나 만나본 사건의 배우 주범 김 지사는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모든 일정을 챙기며 대변인 역할을 한 최측근이자 목시입니다. 드루킹을 김 지사에게 처음 소개한 송인배는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을 지냈고 드루킹 측 인사 면접을 본 백운우 전 민정비서관 역시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다. 드루킹 측이 샌다이 총영사직을 제안받은 날 김 지사와 청와대 조현옥 인사수석과 통화한 기록도 나왔다. 이처럼 핵심 측근들이 모두 드루킹 측과 접촉하며 밀접한 관계를 맺은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과연 이를 모를 수 있는가? 만약 몰랐다면 이야말로 범죄자 간신들에 둘러싸인 암군의 전형이 아닌가. 또한 당내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김 여사가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면서 경인선도 가야지 경인선에 가자고 말하는 영상이 나왔고 실제로 경인선 블로그 등에는 김 여사가 당시 경선장을 찾은 경인선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함께 찍은 사진이 게시되었다. 이름에도 김 여사가 과연 드루킹 일당을 모를 수 있는가? 만약 지금 와서 전혀 몰랐다고 부인하면 이야말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감탄 고토의 전형이 아닌가? 드루킹 댓글 조작 규모는 특검이 파악한 것만 무려 8,840만 회에 달해서 국정원 댓글 40일 만에 수백 배 규모다. 조작의 질과 양에 있어 국정원 댓글이 초등학생 수준이라면 드루킹 댓글은 대학생 수준이다. 그만큼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이 현 정권 출범에 미친 영향이 컸다는 의미다. 법을 따라 현 정권의 도덕성과 정당성은 이미 송두리째 무너졌다. 청와대와 여당은 김 지사의 결백과 무죄를 확신하며 진실 규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끝까지 닭갈비나 오리발을 내밀 것이 아니라 뼈저린 자성부터 해야 한다. 김 지사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기대 끝까지 비굴하게 임기를 지킬 것이 아니라 즉각 사퇴해야 한다. 애초에 드루킹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고발했던 주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 대표였을 때의 민주당 아닌가. 살아있는 권력에 의해 은폐된 진실은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언젠가 죽은 권력이 되면 반드시 드러난다. 그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진리다. 자, 우리 서면한 증권에서 바로 이번 항소심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선거에 영향을 끼친 게 확실하다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그 수혜를 누가 입었는지 그 몸통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답은 문재인. 그리고 거기에는 김정숙까지도 경인선에 가자 뭔가 활동을 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단순히 김경수 재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어서 문재인과 김정숙의 수사도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원세훈 국정원장은 댓글 조작 사건으로 현재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41만 건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구속이 되고 8,800만 건에 이르는 이 엄청난 댓글 조작 사건의 주인공 김경수는 실형 2년이 떨어졌음에도 구속시키지 않는 법원을 보면서 도대체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끝까지 덮을 수 있다고 보는 건지 한번 두고 봐야겠죠. 우리 서 변호사께서 살아있는 권력에 의해 은폐된 진실은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언젠가 죽은 권력이 될 것이다.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정권이 그렇게 안달을 하고 덮어봐야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은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이 역사의 진실만은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재수의 미공개 수첩이라는 오역제 님의 글입니다. 그날 천재인 검사는 검사실에서 상부의 명령이라며 내게 수갑을 채웠다. 처음 차보는 수갑의 감촉이 양 손목에 차갑다. 마음은 반대로 수치심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귓등까지 화끈거렸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수갑을 채운 채로 포토라인에 세웠다. 후레쉬가 번쩍이며 여기저기서 지금 심경이 어떠냐며 질문이 쏟아졌다. 준비했던 건 아니었지만 공은 부하에게 돌리고 책임은 상관이 진다는 말이 있다. 지금이 그런 심정이라고 대답한 것 같아. 포토라인 주변을 에워싼 기자들이 모두 나의 수갑찬 손목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얼핏 젊은 나이 또래의 여기자도 여러 보였다. 법원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도 그가 다가와 무언의 암시를 준다. 왜 이 고생을 하느냐는 투다. 김관진 장관의 지시사항이라고만 하면 모든 게 풀릴 것이라는 해유를 여러 번 받은 터라 그냥 고개를 돌려버렸다. 나는 영장 전담 판사를 모른다. 그렇게 구속은 당연히 받아들일 참이었다. 사법부가 법조항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타겟에 맞추어 법조항의 학대 해석을 어깨 맞추는 판결을 수차례 보았기에 담당 판사 또한 그렇게 구속 판결을 내린데도 하등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각은 의외였다. 이 은학 판사라고 했다. 일단은 고마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일이 끝난 건 아니었다. 이 일로 인해 2명의 부하가 구속된 상태이고 김관진 선배님이 관련되어 있다. 부당한 지시를 받은 바도 없지만 지금까지 받아온 조사 행태로 볼 때 무사할 수는 없다. 나의 아들과 친구 박지만까지 압수수색한 저들이 나를 가만히 놔둘 것 같지는 않다. 끝내는 나를 발판 삼아 김 장관을 구속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천재인 검사에게 조사를 받는 동안 윤석열 지검장도 몇 차례 와서 거들었다. 그의 태도는 아나무인격이었다. 나보다 몇 살 아래로 알고 있었는데 시종일관 비아냥거리는 반말투였다. 한참 어린 천재인 검사한테 받는 숨어도 숨으려니와 이 사건을 직접 주도하고 있는 윤석열 검사의 능글능글함은 나의 수모감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되었다. 그런 저들이 나를 가만두겠는가? 어디 두고 보자는 듯 헤어지는 자리에서 수갑을 풀어주는 검사의 눈빛에 정오심까지 어려있어 보인다. 도대체 내게 무슨 원한이 있기에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다. 무언가 해야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나 혼자 짊어지고 가자.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손대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가자. 설마 저들도 사람일진데 내가 유서로 남긴 부탁을 안 들어주겠는가? 아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는 없다. 소위 적폐청산이라며 이미 적화된 것이나 다름없는 이 정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먼지털이하며 없는 죄를 만들어낸 첼스의 책임자는 누구인가?
방공을 국시로 삼아온 국가에서 그것도 30여 년을 군에서 생활해온 내가 현 시국을 적화상태라고 정의하지 않는다면 누가 할 것인가? 문재인, 임종석, 조국, 이해창 같은 숱한 주동세력이 내리를 서친다. 접근성이 힘들다는 무력감 또한 온몸을 훑는다. 내가 할 수 없다는 선이 그어지자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에 집중했다. 윤석열이다. 그를 제거하자.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도 죽자. 그와 밖에서 접촉할 구실은 충분하다. 천재인이 어린이 당신에게 직접 사석에서 식사라도 하면서 김간진을 죽이는 이야기를 해줄 테니 밥 한 끼 먹자 나오시라. 출석에 불타는 그의 눈길이 나의 의중을 뚫게는 역부족일 터. 문제는 총기구입이다. 내 마음을 알아줄 후배들이 있긴 한데 나중에 그들이 당할 고초를 상상하니 난망하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저녁할 때 그냥 한 자루 가져오는 거였는데 후회스럽다. 윤석열만 제거한데도 검찰의 마녀사냥을 조금은 완화시키고, 아니 어쩌면 이 사건이 기폭제가 돼서 모든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의 적화통일이라는 최종 목표를 알아채고 이 무모한 정권을 뒤엎을 기회를 마련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안타깝다. 아니란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는 산생도의 신조가 오늘따라 유별설에 가슴을 후벼 파는데도 어떻게 하나. 이게 지금 이재수 장군의 수첩에 있는 글인 것 같습니다. 참 서글프네. 지금 현재 윤석열을 보면서 우리 자살을 선택한 유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이 글을 보면서 우리가 윤석열을 도대체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윤석열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행동대장, 그가 박근혜 대통령을 한동훈 검사와 함께 25년 30년의 형을 부영한 장본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없는 죄도 만들어낸 그 죄를 우리는 절대 용서할 수 없기에 저는 윤석열을 믿지 않습니다. 이분이 이 뒤에 본인의 심정을 적어두었는데, 비아냥거리는 반말투 윤석열을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사람들이 윤석열이 문재인과 적대 세력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윤석열은 문재인과 적이 아니다. 윤석열은 김무성과 같은 포지션이다. 적처럼 쇼를 하지만 실은 한패다. 윤석열은 공수처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막기 위한 문재인을 공격하는 척 연기를 하는 거지 진짜 문재인을 공격하는 게 아니다. 프로레슬링처럼 다 짜고 치는 고수들이다. 문재인이 요직 중에 핵심 요직 검찰총장에 윤석열을 임명했다는 자체로 윤석열이 어떤 인물인지 말해주는 것이다. 윤석열은 노무현 때 바다 이야기라는 대통령까지 개입된 엄청난 권력형 비리 사건 등 수많은 노무현 정권의 비리를 덮은 최동욱 검사 라인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항명하다 자천된 경력으로 최순실 특검팀장과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에 임명되어 태블릿 PC를 조작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 인사 150여 명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 구속시킨 사기 탄핵 세력의 정점에 선 행동대장이었다. 그런 경력을 인정받아 문재인이 검찰총장에 임명한 거다. 쉽게 설명해서 과거 행적처럼 검찰총장 윤석열이 문재인과 짝짝꿍 사이좋게 지내면서 문재인이 공수처를 추진하면 검사들이 공수처 막아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 XX 하면서 문재인의 윤석열에 들고 일어날 거다. 그런데 윤석열이 총대를 메고 문재인과 싸우는 척하면 윤석열을 믿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
마치 박주신 병역비리 사건에서 강용석이 맡았던 임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 참고로 최동욱은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 정몽은 현대아산 회장, 안상영 부산시장, 박태영 전남지사, 이수일 국정원 차장, 이준은 파주시장 등 이놈들한테 수사만 받았다면 다 자살해버렸어. 이유는 안상영 부산시장 유서 검색해서 확인해보기 바람. 노무현이 얼마나 사악한지 잘 알 수 있는데 그런 노무현의 호위무사 최동욱 꼬붕의 윤석열이다. 윤석열이 문재인과 사이가 좋든 나쁘든 윤석열은 사기 탄핵의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건 너무나 명백한 팩트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문재인 정권을 수사해서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린다면 결국 윤석열도 죽는 것이다. 마치 지금 김무성이 문재인 D를 봐주기 때문에 LCT부터 해서 수많은 비리 사건에 대해 수사를 받지 않고 안전한 것처럼 윤석열도 사기 탄핵 세력 권력이 유지되어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다. 윤석열이 문재인과 싸우는 척하면서 수사한 것들 중에 뭔가 결과가 나온 게 하나라도 있는가? 처음에는 요란하게 문재인을 터는 척했으나 지나고 나니 그냥 다 흐지부지 된 것이다. 박근혜 정권 수사할 때는 변창훈 검사, 이재수 기무사령관을 자살로 내몰 정도로 여포가 따로 없더니 문재인에 대해서는 인권이니 뭐니 다 따지면서 온순한 윤석열을 보면서 아직도 윤석열에 기대하는 건 얼간이라고 봐야지. 현재 대한민국은 친중 세력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서 대한민국 내에서는 그 어떤 권력교체나 혁명도 불가능하다. 조선 왕조가 500여 년간 유지가 되다가 결국 외세에 의해 무너졌듯이 내부적으로 권력이 교체되는 건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지금처럼 친중 세력의 언론, 방송,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력을 장악한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기 탄핵이나 부정선거의 진실이 밝혀지는 건 거의 불가능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때처럼 그냥 힘으로 눌러버리면 어쩔 건가? 어쩔 거냐고. 따라서 미국의 개입은 필수다. 다양스럽게도 미국은 중공과 실질적으로 전쟁 중이나 다름없다. 한반도는 그런 이유로 상당히 중요한 지정학적인 지위를 가지고 그런 한반도를 친중 세력이 장악하는 건 미국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명분만 있다면 미국은 언제든지 한국의 친중 세력을 제거하는 데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윤석열은 좌빨 중에 좌빨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 탄핵시킨 최순실 수사특검팀장, 문재인 정권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에 임명된 것이다. 둘째, 현재 윤석열이 문재인과 대립하는 척하는 이유는 공수처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막기 위한 쇼일 것이다. 실질적으로 제대로 수사된 게 있기는 한가? 자, 이 오혁재님의 글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은 우리가 과연 대한민국 역사에 가장 오점으로 남을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에 실제 검찰의 칼을 휘둘렀던 윤석열이기 때문에 우리가 윤석열의 지지율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고 윤석열 이름만 나오면 박수를 보내고 하는 것들은 조금은 건기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 껍데기만으로 윤석열을 평가하기에는 그가 이전에 저지른 그 가오가 크길래 100% 믿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는 국민 호주머니 갈취할 국리만이라는 이덕걸림의 글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내년에 교통, 가태료, 가진금 등 각종 징수액을 대폭 늘릴 계획을 잡았다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밝혔습니다. 정권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금을 더 거두는 것 가지고는 성에 차지 않는지 국민 호주머니를 좀 더 갈취할 국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회 예상정책대에 따르면 내년에 교통과태료가 올해보다 약 40%, 금액으로는 3천억 원이나 늘어난다고 합니다. 교통과태료 통지서를 보낼 때 쓰이는 우편료 예산이 내년에 37.7% 증액됐기 때문에 그만큼 과태료를 더 거둘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1년도 경찰청 예산 검토 보고서에서 우편료 증가는 단속 건수 증가를 의미하며 이는 과태료 부과 건수 및 금액의 증가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새롭게 설치하는 무인 단속 장비는 5,000대 이상이나 됩니다. 내년도 법무부 세입 예산안에는 벌금, 과태료, 몰수금, 추징금 등 징수액이 1조 8,846억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올해 전체 예상 징수액보다 6천 원 이상이 많은 규모로 올해보다 약 50%가량을 더 거두겠다는 것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법무부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벌금, 과태료 등 세입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가징금 상한을 2배로 올리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담합 가징금은 거래 금액의 10%에서 20%로, 시장 지배력 남용 가징금은 3%에서 6%로, 불공정 거래 행위 가징금은 2%에서 4%로 올라갑니다. 내년엔 더 많은 세금 폭탄, 벌금 폭탄, 과태료 폭탄, 가징금 폭탄, 문재인표 조세, 준조세 폭탄이 국민과 기업을 한층 더 괴롭힐 겁니다. 자, 우리 이덕걸님의 글 다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금 폭탄 말로만 들었죠. 이제 문재인 정권이 지난 4년 동안 마음대로 쓰적힌 국민의 세금과 추경 이런 걸 다 복구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 국민의 주머니를 터는 것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세금 올리죠, 벌금 올리죠, 과태료 올리죠, 가징금 올리죠. 지금 이미 다 오른 것도 천지예요. 앞으로 마스크 안 쓰면 또 벌금 내야 되죠. 이제 좀 있으면 하루에 숨을 100번 이상 쉬면 벌금 내야 돼요. 눈을 1000번 이상 깜빡이면 세금 내는 이런 시대가 오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커피 2잔 이상 먹으면 벌금 내고, 하루에 소주 반병 이상 먹으면 벌금 내고, 3명 이상 모이면 벌금 내고, 한 별놈은 희한한 벌금을 다 만들어낼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라 경제가 부흥할 수 있도록 기업을 뒷받침해주고 그 앞서 걸어가는 대기업의 규제를 완화해서 뭔가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도록 만들어 불구하고 허구한 날 기업은 규제의 탄압에 쫄짝 망하게 만들고 나라 경제는 완전히 경영 마이너스 빵점, 낙제점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전부 문을 닫고 시내는 온통 임대딱지가 도배로 돼 있고 결국은 기업이 무너져서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가 되는 이 꼬라지. 이러고도 잘했답니다. 이제 내년에 쏟아질 세금 폭탄, 벌금 폭탄, 과태료 폭탄, 가징금 폭탄에 국민들이 어디까지 버텨내는지 이제 몸으로 체험해 보시고 과연 이 정권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되는지 이제 직접 국민들이 당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네 분의 글을 들려드리면서 가슴이 좀 아립니다. 어쩌다 우리가 미담같이 아름다운 얘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글프고 화나고 열받는 글들만 여러분들에게 들려줘야 하는지 가슴이
답답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여러분 힘내시고 그렇다고 용기 잃지 마시고 오로지 선계선. 대단히 고맙습니다.